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기술 발전한 시절은 역설적이게도 2차 대전부터 냉전 시대까지였습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힘보다는 국가의 힘이 훨씬 강하던 시절이죠. 웬만한 자유보다는 국가의 존망과 국방이 중요하던 시절이라 무기를 위한 개발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현용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무기는 그 시절에 개발했거나 또는 개발된 무기를 개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신 기술 집합체라는 미국 전투기도 미국이 만들어서 이제서야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F-35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냉전시대 1970년대에 설계된 전투기들이죠. 대표적으로 F-16, F-15가 그렇습니다. 그런 전투기들도 1990년대에 설계된 전투기들과 개량된 기술로 호각으로 겨루고 있죠. 그 시절 공산 진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무기와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비싼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끝판왕 하나, 짧은 수명으로 냉전을 살다간 바로 SR-71 정찰기입니다. 1970년대 냉전 시절 미국은 다양한 정찰 자산을 운영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지만 항공 정찰 자산만 해도 전술 정찰기, 고고도 전략 정찰기, 초음속 전략 정찰기 등 우방에 나누어 준 것부터 해서 미국만 보유하던 다양한 자산이 있었죠. 각각의 항공 정찰 자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초음속 전략 정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은 왜 이리 다양한 정찰 자산을 보유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시절에는 인공위성의 정보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정밀한 사진을 찍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렌즈 장애인들의 정밀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찍은 필름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정말 필름을 인공위성에 떨어뜨리고 회수해야 했죠. 적지 않은 인공위성의 정보가 유실됐었고 회수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소요됐어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3일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은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바로 정찰기였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전략 정찰기는 U2와 SR-71입니다. 일단 둘 다 덩치에서 압도하죠. U2의 경우는 날개가 길고 고고도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항공기로 보여요. SR-71은 일단 빠를 것 같아 보이죠. 원래 이 기체의 정식적인 용도는 정찰기가 아닌 폭격기였어요. 당시에는 핵무기는 만들어졌는데 대륙간 탄도타 같은 투발 수단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유 낙하형 폭탄 형태였고 공군의 지원 없이는 육군이 핵무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포를 사용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무식한 놈들이죠. 그런데 그 무식한 물건이 한국에도 4기나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놀랍긴 해요. 당시 포격으로는 사거리를 30km 이상 늘린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렇다면 핵투발을 위해서는 핵폭탄을 적 전방 30km 앞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의미라서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거리의 안전한 지역에서 핵공격을 의사결정하고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당시는 초고속 공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기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시절에는 더더욱 힘들 거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XB-70 발키리라는 폭격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길이 56.39m, 최대 이륙 중량 242톤. 보잉 787의 길이가 56.7m, 최대 이륙 중량 227톤이니까 거의 여객기 수준의 항공기를 폭격기로 만든 건데 그게 여객기랑 다른 점은 순항 속도가 무려 마 2.5, 최대 속도가 마 3.1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1960년대의 기술로.
이런 무지막지한 성능의 기체는 당연히 비행 중에 이상을 일으켜서 공중분해되고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개발하던 초음속 공격 폭격기인 A-12가 그 후신 기체로 도입되게 되는데, 문제는 도입되는 시점에 대륙간 탄도탄이 이제 거의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저공 침투나 스텔트 기능이 아닌 고공으로 빠르게 침투해서 날아오는 지대공 미사일을 고속으로 피하면서 핵폭탄을 투발하고 탈출하는 폭격기로 설계했는데, 대기권 밖에서 날아가서 음속의 12배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로직은 똑같은데 가격이나 운영 능력 면에서 압도적인 ICBM에 밀려서 초음속 핵 공격 폭격기는 그 효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A5 비질란트도 같은 운명이 되죠. 그런데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날아다니진 않지만 고속으로 적 상공을 넘나들면서 적 대공 미사일 피한다는 컨셉은 이전에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그냥 높이 날던 U2와 비교해서 또 다른 속도라는 능력을 더한 정찰기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되죠. 고속 핵투발이라는 임무를 가진 CIA의 A-12와 해군의 A-5 둘 다 정찰기로 임무를 변경하게 됩니다. 공군의 A-12는 SR-71, 해군의 A5는 RA5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근데 정찰기의 경우는 RA5, RF4 같이 대부분 R이 먼저 붙는데 유독 SR-71만 R이 뒤에 붙습니다. S, 스트라이크, R, 리코니산스라고 마지막까지 핵 타격으로 쓸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의 목적을 표현한 이름인데, 실제로 원래 이름은 SR-71이 아닌 RS-71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비싼 국가적 사업이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보고할 때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SR-71로 읽어버리는 바람에 윗분들이 틀렸다 읽었다 할 수 없어서 그냥 RS-71이 SR-71로 가버린 거죠. 뭐 뒷이야기는 더 있지만 미국 역시도 윗분이 적당히 잘못하게 되면 그걸 고치느니 그냥 그대로 사실을 바꿔버리는 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나 봅니다. 역시 이놈의 의전이 문제예요. 자,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SR-71의 운영과 퇴역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